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이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구상했던 아름다운 단일화는 결렬이 된 겁니다. 이로써 오늘 두 후보는 각자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 각자 후보가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협상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 본격적인 선거운동 직전에 단일화를 해내느냐 마느냐의 변수인데 지금까지 양측의 진행 상황을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 건지, 이대로 3자 구도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네, 김진의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결렬 소식, 그리고 여전한 LH 투기 의혹 사태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권 후보 단일화, 과연 이대로 최종 결렬되는 걸까요?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걸까요? 박영선 후보가 3자 구도로 치러질지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제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 최종 결렬됐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결국 2번, 4번 서로 후보 등록하고 기호 달고 뛰게 됐습니다. 약속했던 아름다운 단일화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뉴스를 보도한 여러 신문 중에서 저희들은 오늘 이 신문을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동아일보 4면에 실린 기사. 오는 2번, 아는 4번. 결국 오늘 각각 후보 등록한다. 하지만 단일화 협상 연장전의 가능성도 있다. 라는 건데, 일단은 각자의 2번, 4번 정체성을 등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신경전이 상당했고 결국 단일화 협상 파행을 빚은 겁니다. 양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선 쟁점들에 대한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특히 유무선 문제는 우리 당으로서 내일 시한에 맞춰서 조급하게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문안이 만들어져도 내일 후보 등록 시한에 맞춰서 여론조사가 완성도 높게 되기에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서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과 별개로 유선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좀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무선 100%를 할 것이냐, 유선은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의견이 합치가 안 됐다. 결국 협상을 계속하다가 어제 밤늦게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양쪽 다. 더 뭐 좁힐 수가 없다. 결국 오늘 오전 각자 후보 등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오세훈, 4번 안철수 각자 후보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의미가 단일화 협상은 계속 한다고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 2번 달고 선거 뛰고 4번 달고 선거 뛰는 3자 구도도 양쪽은 한 자락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국면이 되는 거죠. 어제 단일화 실무 협상 결국 결렬 사유는 전화기에 선이 달렸냐 안 달렸냐, 유선 전화를 반영하느냐 마냐. 당초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에는 많이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이 안 후보 측이 원하는 대로 의견 조율을 이뤄서 접근을 했었는데 결국에 전화기에 선이 달렸냐 안 달렸냐 요거를 두고서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자, 전화기에 이 선이 달렸냐 안 달렸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양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문제는 뭐냐 하면 유선전화 10% 20%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고 본인이 통 크게 받아들이신다 표현만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약 26%의 국민들이 무선전화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비율을 제외해 놓으면 예. 그분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당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후보가 당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바꾸는 것 같다. 왜 말 바꾸냐? 매번 후보랑 당이랑 입장 다르냐? 무책임하다. 단일화를 말로만 하냐?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라고 안철수 후보 측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지도부 김병민 비대위원이 나왔습니다. 입장 들을 텐데 균형을 위해서 오늘 이재명 기자가 사전에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 양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왜 말을 바꾸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렬에 주된 사유가 유선전화 비율을 몇 프로 하느냐, 반영하냐 마냐 이건데 그게 10%란 말이에요. 네. 안 후보 측은 이걸 100% 무선으로 하자, 휴대전화로 하자라는 주장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세훈 후보 발언에서 봤듯이 그 유선전화를 쓰고 무선전화를 쓰지 않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당내에서의 경선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당이 사실상 통합에 가까울 정도로 후보를 단일화시켜서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가늠짓는 투표에 가까운 행위인 만큼 예. 여기서 빠지게 되는 유권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 단일화를 염원하고 있는 많은 지지자분들이 계실 건데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시간에 맞춰서 단일화를 끌어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으로도 얘기를 드릴 수 없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안철수 네.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를 말로만 하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예. 하는데요. 단일화의 과정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단일화를 쭉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 좀 보시는 측면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애당초 처음에 2011년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박영선 후보의 단일화 과정들 아마 안철수 후보는 그 얘기를 참 많이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단일화 과정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100%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도 구성하고 토론을 통한 평가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이 유리한 측면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토론을 수차례 열므로 인해서 토론 평가단에 대한 평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가 함께 통 크게 합의하는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 여론조사를 통 크게 양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번 단일화를 위한 토론 딱 한 번 진행됐습니다. 예. 토론은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것도 좋다. 다 받아들입니다. 안 후보가 토론을 꺼렸기 때문에 그것도 네. 오 후보 측에서 양보한 거다. 그것도 좋다.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여론조사에 대한 유무선 비율을 통제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올해 들어서 많은 여론조사 서울시장 후보에서 1등은 누구, 2등은 누구, 엎치락 뒤치락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있는 많은 여론조사 중에 가장 다수의 여론조사들은 사실상 적어도 10%에서 20% 정도의 유선전화 비중을 넣는 게 공정하다고 판단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조건인데 이 마지막 상황까지도 받아들이지 예. 않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봤고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쪽의 입장도 이재명 기자에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 제가 또 공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비판적으로 질문 드렸으니까.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양보한 게 없어요. 토론의 횟수도 이쪽에서 포기했고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문항도 국민의힘에서 다수 포기를 했다. 안 후보는 하나도 포기를 하지 않으려 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론조사 문구는 사실 많이 포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국민의당에서 주장했던 것은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이렇게 따로따로 조사를 해서 우위 있는 쪽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반반 이제 섞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게 국민의 힘 쪽에 중재안이었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남은 쟁점이 문구보다는 오히려 이제 유무선 비율인데 예. 얘기한 것처럼 무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다우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무선전화 안심번호 등장한 것 자체가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상당히 실제 결과가 맞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유선전화가 없는 가구가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선전화 비중을 다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데, 물론 뭐 그 전체 가구에, 그러니까 무선전화가 없는 가구까지도 존중해야 된다. 뭐 그건 틀리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 유선전화 비율을 넣지 않았었죠. 아, 그래요?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 등등이 경쟁할 때는 무선전화 100%를 실시를 했었죠. 예. 그게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훨씬 샘플이 많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쉽게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갑자기 유선전화 비율을 넣어야 한다. 국민의힘 주장은 본인들 경선할 때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 해야 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선전화 사용하지 않는 고령층의 여론을 좀 더 반영을 해서 해야만 본인들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일 텐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것이 진짜 단일화를 지금 어쨌든 오늘까지가 후보 등록인데 그걸 깰 만큼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양쪽에서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분에게 상대 본인에게 부여된 어떤 입장을 충분하게 지금 제가 소화해달라고 롤을 부탁한 상황이고, 자, 그 얘기가 나와요. 단일화 협상에 나섰던 이태규 의원이 여론조사 10% 오케이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가 실무단이 다 합의한 걸 안철수 대표가 대노했다, 틀었다. 사실입니까? 글쎄요, 뭐 정확하게 뭐 진짜 대노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내 경선을 할 때 유선 비율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유선 비율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다. 이런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의 문제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무선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 당 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대노했다 이런 표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부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 국민의당, 국민의힘끼리 실무 협의할 때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처럼 유선전화 비율 10% 반영하기를 합의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유선전화 10%를 양쪽이 합의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이제 근데 그때 처음에 제안은 이거였던 거죠. 문구를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경쟁력 조사를 할 경우에는 유선전화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처음에 합의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자, 양쪽이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듣고 계신데, 속내는 이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선전화를 반영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실제 차이가 나는지를 좀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유선전화 20%, 15% 반영했을 때 오세훈 39.3, 안철수 30.8. 그리고 유선 비율을 좀 줄였어요. 15. 오세훈 36.8, 안철수 31.3. 자, 그럼 아예 유선 선 달린 전화를 다 빼버리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38.4 대 38.4 비등비등. 32.3 대 36.1. 김영주 의원. 네. 자, 그러면 뭐 양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 충분히 들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하냐?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네, 기본적으로 두 후보가 토론할 때만 하더라도 야권 후보 단일화는 철석같이 될 것처럼 그렇게 했고,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저 후보한테 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두 후보들 진영 간의 어떤 토론을 보면 이제 도가 지나쳐서 실제로 후보 단일화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상호 비방전까지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방금 표에서 봤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사실은 유선이 들어갔을 경우에 100% 거의 다 두 케이스에 불과합니다마는 다 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질게 뻔한 결과들을 받을 리가 없죠.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은 100% 유선만 했을 때 자기가 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실 서로 간에 그것을 겁내는 것인데, 애당초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보다 중립지대에서 후보 말하자면 종합적인 안, 예컨대 유선 퍼센트를 10% 미만, 뭐 5%든 7%든 이렇게 해서라도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노력들이 중립지대에서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무조건 양 후보가 따른다는 각서를 쓰면서 중립적인 지대를 만들었으면 할 만한데, 한 5% 정도? 후보 대리인들끼리 하니까 이 후보가 한 후보만 틀어도 이게
결렬이 되는 예.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것이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이 박영선 후보 측에 반사의 이득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각 당 후보 등록하면서 5천만 원씩 자기 돈 내고 아하. 홍보물 계약도 해야 될 것이고 기획도 해가면서 단일화 논의한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논의가 어려워진다. 각각 캠프에서 공을 더 들이고 돈을 더 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보고 다만 나머지 하나의 방안은 통 크게 두 후보 중에 하나가 양보하는 안. 그런 그런 안도 저는 보세요? 살아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대본부장 하셨잖아요, 선거.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통크에 양보하는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 저는 뭐 본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못했을 때 3자가 나왔을 때 둘 다 실패했을 때의 패착, 어려움들 혹은 어쨌든 어렵사리 단일화에 합의했을 때 자기가 질 가능성이 많은 후보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있지 않느냐. 그렇군요. 좀 더 지켜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결렬이 굉장히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비용도 있지만 기회비용도 포함됩니다. 일단 투표용지에 두 명이 각각의 후보를 달고 인쇄가 됩니다. 1번 박영선, 2번 오세훈, 4번 안철수는 다 칸이 돼 있어요.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지금 그게 마지막 남은 카드거든요. 지는 쪽에 이름 옆에 사퇴가 들어갑니다. 안철수가 지면 안철수 옆에 사퇴가 빨간 글씨로 인쇄가 되고 저 투표 도장 찍는 안에 오세훈이 지면 오세훈 이름 옆에 빨간색으로 사퇴 표시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상황에선 법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 2번, 4번 저 인쇄는 이제 투표용지에 찍히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선거법을 보니까 예. 후보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거일 전 20일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이제 그게 됐어야 됐는데 오늘 될 가능성은 무망하니까. 그런데 그 투표용지, 가상 투표용지를 딱 봤더니 네. 이름 옆에 빨간색으로 사퇴가 딱 찍혀 있다고 하는 것을 후보자가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다. 속상하죠. 네, 속상하겠다. 그 다음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탁금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5천만 원이거든요. 예. 이건 5천만 원 날렸다. 일단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가장 큰 그 단일화의 무산의 그 효과는 뭐냐면 일단은 아름다운 국민의 단일화가 무산이 됐다. 양쪽이 다 국민의잖아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국민의 단일화가 무산이 됐다. 이것은 야당을 지지하거나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참 그 안 좋은 그 이미지를 줬다. 그 다음에 저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봤거든요. 저 투표용지를 딱 보니까 예. 오이 안사가 돼요. 오이 한사는 뭡니까? 오세훈 2번, 안철수 4번. 별뜻 아니었네요. 별뜻은 아니지만 이게 끝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그러면은 아무도 안 팔리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이를 안 산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부질이란 말이 있듯이 영선질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영선질이.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오세훈 편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긴 드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오세훈과 안철수 양자 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시간은 오세훈 편이긴 한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과연 시간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 다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여론조사가 유선무선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유선 전화 당연히 있거든요. 예.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전화기가 울린 적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고 예. 저희 집에 어르신들도 계신데 다 핸드폰 쓰시지 이거를 유선 전화 쓰시는 걸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저런 차이가 난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이 안사. 오세훈 2번, 안철수 4번. 오이 안사가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여러 가지 좀 가능성들에 대해서 흥미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단일화 판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래서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우,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공세.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자, 이번에는 여권의 선거 소식을 알아볼 텐데 여권과 관련된 선거 소식 중에 단연 오늘의 톱 뉴스는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박원순 악재, 박영선 캠프로 불똥, 피해 호소인 지칭 3인방 결국 하차, 2차 가해 논란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공동선대본부장 대변인직 물러나. 요 기사가 여권의 오늘 가장 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추행은 없었다라는 식의 부인, 이에 대한 주장, 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인권위 조사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정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 인권위 결정문을 저희가 보도할지 말지를 많이 고민했으나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이 뉴스가 보도된 걸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서 작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야밤에 성희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59쪽이에요. 이 직권조사 결정문이. 예컨대 2018년 4월 텔레그램으로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뭐해, 향기가 좋아 등등의 내용을 전송했다. 제가 등등이라고 방송에 보도하지 못하는 건 선정적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다 확인을 했다. 제3자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한 거죠. 2019년 여름에서 가을쯤 밤 9시 넘은 시각에 텔레그램. 너네 집에 갈까? 밤에? 혼자 있냐? 이 피해자 여성의 친구가 이 메시지, 박 시장의 메시지를 다 확인했다. 2019년 5월 텔레그램. 늘 내 옆에 있어. 빨리 시집 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등등의 명백한 성희롱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송이 됐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기자, 여권 일각에서 아직도 박 시장과 가까운 박 시장을 응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성추행은 없었다. 급기야 피해자를 지칭해서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까지 하는 분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그 뉴스도 볼 텐데, 자, 인권위의 조사 결정문 저희가 굉장히 선별했잖아요. 쭉 보셨잖아요. 박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국가인권위에서 명백하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가 기자회견에 나서자 지금 여전히 이제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겠으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언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서 지금 보도를 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보고서를 내면서 어떤 얘기를 쓰냐면 박원순 전 시장이 반론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사는 훨씬 더 엄밀했고 확인된 것만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엄밀한 조사 결과가 성희롱이 있었다는 거고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걸 떠나서 저는 근데 이 내용을 떠나서 지난해 12월 30일 날 서울 북부지검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 전 시장이 처음 젠더특보로부터 피소 예정 사실을 듣고 나서 그날 밤에 공간에 측근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걸 측근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젠더특보한테 이제 집을 나서면서 문자를 보내서 내가 이 파고를 넘기 힘들 것 같다. 다시 얘기해서 박 전 시장 스스로 자신의 문자가 문제가 될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큰 파고가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여 성향 혹은 박 전 시장의 지지층에서
과연 뭐가 문제냐, 어떤 일을 했다는 거냐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되는 거죠. 전 제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여권 입장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가 굉장히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게 박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한 평가 선거로 가면 안 될 텐데 여권 입장에서 당연히 그걸 가장 꺼릴 텐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보궐선거 자체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의 문제에 대한 평가로 가겠죠. 평가에 대한 선거로. 저는 그래서 여권이 오히려 자꾸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친여 단체로 알려진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 이번 사건 실체를 밝혀야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억울하게가 나오잖아요 벌써. 박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서울시장을 지킬 수 있다. 박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여비서와 그 일당. 표현이 굉장히 격합니다. 여비서와 그 일당.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검토 중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고발을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법리를 검토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피해자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회견이 사실은 보궐선거에 그제 있었죠, 그제. 예. 엊그저께. 그런데 그 기자회견이 보궐선거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그 이유가, 그 계기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피해자가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일단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박 전 시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직무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이 명확하군요. 네네. 그런데 과연 저 피해자가 한 그런 기자회견이나 여태까지 일련의 그 행위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어떻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런 식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보면 협박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협박이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시장 관련해가지고 2차 가해라고 하는데, 2차 가해라는 말은 가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 피해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2차 가해가 다른 케이스와 달리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 어머니가 우리 딸 어떻게 잘못되면 어떠나 걱정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고 너무 피해자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반드시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오히려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어제 짊어지고 가신다고. 네. 어떤 의미인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상황과 그다음에 진심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달라고 이제 피해자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 박영선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진선미, 남인순, 고민정, 피해 호소 3인방으로 지목된 세 분이 박영선 캠프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피해자에게 고통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 캠프 대변인직 내려놓겠다. 남인순, 피해자에게 고통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 진선미, 자책감으로 통곡의 시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대 당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과거에 꽤 많이 썼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박경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참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언론 노출이 많았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을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3명의 정치인들이 박영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를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토록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도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2차, 3차 가이드들이 계속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의 한가운데 기자회견을 할 이유까지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기자회견 이후에도 결국은 계속되는 2차, 3차 가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참담했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피해자는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 3명의 인물들 중에 남인순 의원을 좀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성운동의 데모로 불렸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쭉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문제 속에서 핵심적인 당사자로 피해 호소인 등에 대한 명칭으로 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런 일을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남인순 의원에 대한 징계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서울시장이 후보로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들이 결국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게 정말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는 진심을 담은 사과가 필요하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건지 그 해답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야당 지도부의 주장인데, 자, 민주당 김용주 의원님, 남 의원의 캠프 선대본부장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남 의원의 이른바 부적절 논란이 일었던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적어도 징계에 착수하라라는 주장을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게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가 그 친여단체로 보통 언론에서 이제 표현이 됐던 적폐청산연대에서 피해자를 여비서 그 일당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선거법으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정혁진 변호사는 이거 자체가 협박이다라고 했는데, 당이나 후보 입장에서 친여단체라고 언론들이 하니까 당부 내지는 권고, 그러지 마라,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연대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사회적 발전과 반대되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적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김세현 원내대표가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유관단체에서 박원순 지지자 모임 같은 데서 최소한의 2차, 3차 피해자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남인순 의원조차도 사실 지역구가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굳이 서울시장 그 선대본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정말 이 의원들이 처음부터 그런 피해 호소인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면 스스로 자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박영선 후보는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어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즉각 받아들이는 행동,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그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됐을 때, 만에 하나 박영선 시장이 됐을 때 본인의 거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겠죠.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이라. 지금이라도 만나서 정말 자기를 굉장히 어쨌든 비밀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장해 줄 것을 좀 약속을 하는 그런 일이라도 진정어리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박영선 후보는 이 공약, 정책에 대한 강조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 등록 후 첫날을 맞이해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제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 중에 이제 남인순 의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이제 서울이 맞다라는 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거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LH 투기 의혹. 정부가 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부의 조사 의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문제, 이 신문이 이렇게 기사 썼습니다. 자, 아까 먼저 나왔죠? 조선일보 5면에 국민의 73%가 LH 사태, 청와대와 정부 말 못 믿겠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응답 바로 보시죠. 국민의 73%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정부의 LH 조사 불신한다. 자, 질문을 보면요, 작게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정부와 청와대의 LH 투기 관련 조사 발표를 신뢰합니까? 발표를 신뢰합니까? 발표. 정부와 청와대의 말을 믿느냐는 거죠. 안 믿습니다. 74%. 믿습니다. 23%. 나 그런 거 모릅니다. 4%. 모른 무응답이 4%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거고, 73%가 청와대 정부 말 못 믿겠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73%. 자, 이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가면서 계속되는 이슈들 함께 하시죠. 정세균 총리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든 특검이든 합조단보다도 더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조단은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는 금방 끝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 이게 뭐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시간에 걸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나라 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73%가 정부 청와대 못 믿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총리는 국회가 추진한 특검보다 정부를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조사 방법, 수사 방법인 국수본 본부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보다 우리 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LH 사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조직 체제를 갖춘 국가수사본부가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수사기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찌 보면 자존심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LH 투기 조사와 관련돼서 완전히 허탕을 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사실 같이 나오면 앞에서 밝힌 자신감이 무색해질 수 있거든요. 검찰보다, 특검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면 이직하라 블라인드 글 압수수색 갔는데 허탕. 자, 보시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 거기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조롱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죠.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자, 경찰이 이거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LH 해당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발한 상황. 그래서 경찰이 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나갑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그러고서 경찰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가 압수수색해봤는데 블라인드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을 경찰이 어떻게 압수수색합니까? 우리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2km 떨어진 엉뚱한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같은 이름, 다른 건물, 동명의 다른 건물을 압수수색해놓고서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현장에 찾았지만 직원들이 퇴근해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그건 뭐 전설입니까, 뭐? 예? 아니, 이재명 기자. 아니, 이렇게 되면 앞서서 뭐 총리나 뭐 국수본부장, 우리 경찰이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여론조사 봤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팀 블라인드 회사가 미국에 본사가 있고 이제 한국에 지사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알지 못해서 뭐 구글을 검색했다 뭐 그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 참 저 숫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저렇게 허술하게 나갔다가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못한 거죠. 압수수색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못해서 사무실이 없나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한 2km 근방에서
다른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다시 갔습니다. 아니, 더 웃긴 게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또 발표를 해요. 그렇죠.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사무실을 알고 다시 갔는데 6시가 넘어서 다 퇴근을 해서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물론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지만 해프닝이라기에는 참 너무 수사가 엉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회가 조금 전에 제가 정세균 총리 얘기도 들었지만 뭐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 그다음에 뭐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합의하면서 하니까 이제 국수본의 입장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의 수사망을 갖고 있고 실제 지금 이 투기 의혹이 3개 신도시가 전국 단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수본은 이미 770명이나 되는 거대한 메머드급의 수사 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되기 전까지는 국수본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게 이루어져야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왜 특검의 논의가 나왔는지 그건 결국 국수본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많은 국민들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강제 수사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조사를 선행했고 조사 결과는 국토부는 아무도 없고 H가 13명 밝힌 거 이외에 7명이 더 있다, 20명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조금 전에 처음 저희가 여론조사 본 것처럼 국민 대다수가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수본에 대한 신뢰의 문제까지, 불신의 문제까지 이어진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수본을 잘할 수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수본의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배제됐고 그리고 나서 또 국수본이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허탕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신뢰의 문제가 쌓여 있는 만큼 그런 걸 해소하는 게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이 한 조간신문이 사설에서 수사는 말로 하냐 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이 공원들 그런데 이 블라인드 압수수색 것만 갖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당에서 봤을 때의 이 여론조사 73%가 청와대와 정부 못 믿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뉴스들 장면들이 계속 보도되니까 국민들 보기에 당연히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뉴스도 어떤 뉴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블라인드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가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하고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셀프 조사 결과로 조사를 했는데 나온 것이 별로 없더라. 청와대가 직접 나와서 전수조사했는데 나온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에 대한 뉴스를 국민들이 보게 되면 사실과 진실을 근거로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LH 투기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의지들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압수수색이 여기 이제 블라인드 가서 허탕쳤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블라인드까지 가서 누가 글 쓴 것까지 찾아내갖고 엄단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국가의 정보를 빼내서 누군가가 투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이 LH 투기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죠. 공적 정보를 누가 뺐느냐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경찰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 경찰 청와대 압수수색할 자신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국토부를 비롯해서 그 지금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전해철 장관의 국회 보좌관이 3기 신도시 지정되기 한 달 전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예. 보좌관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국회가 성역 없이 조사해서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성역 없이 부동산 투기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밝혀내기 위한 의지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지금까지 내부의 공적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샜는지에 대한 압수수색 중 들어갔다는 얘기들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바라보고 지켜보시기에 이러한 허망한 뉴스들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 시간 지나면 또 다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집값은 못 잡았더라도 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정말 확실하게 발본색원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허무맹랑한 뉴스들 보지 않는 그러한 세상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이제 부인이 땅 산 거 말씀하셨고, 자, 과연 경찰이 청와대 압수수색할 수 있냐? 물론 이제 국토부와 LH는 경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청와대와 국회의원 압수수색할 수 있냐? 못할 거다.
야당의 지도부였던 주장이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 블라인드 사건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 통상 이 압수수색이라 하면 상대가 예기치 못했을 때 전격적으로 탁 허를 찔러서 직무가 인멸되지 못하게 사사삭 사라지지 못하게 딱 동작 그만. 자,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다들 자, 일어서셔서 한쪽으로 나와주시죠. 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압수수색 영역에 있는 것들을 착 박스에 담아서 탁 들고 나와서 착 은밀하게 분석하는 이런 게 압수수색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블라인드? 이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려면 경찰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블라인드를 압수수색했는데 본인이 블라인드예요. 눈 감고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주소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미국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엔 한국 회사예요. 예. 한국 회사였다가 이제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을 뿐이지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원래는 한국 회사니까 제대로 정신만 차렸으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 현상을 보고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봤을 때는 저 글을 쓴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한테 뭘 들어와? 그래서 막 쫄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를 갔다가 그 압수수색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뭐 없다 뭐 이런 발표까지 딱 하는 걸 보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그 국수본이 올 초에 1월 1일부터 발족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됐고 또 국수본 본부장도 아주 의욕이 넘치긴 하지만 검찰하고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도 사실은 블라인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LH 해당글 작성자 고발된 혐의가 뭐냐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쓴 글 찾아봤거든요. 예. 뭐 꼬우면은 뭐 우리 회사 와라, 뭐 그 다음에 나는 계속 투기하면서 끝까지 살겠다 이런 내용인데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대상자냐? 저런 말을 했다고 해서 LH가 내가 명예훼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 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국민들이 기분 나쁘게 한 그 정도 글인데 이건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지금 시기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전직 검사 출신 그 변호사가 그런 글을 갖다가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글에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소가 돼도 유죄 판결 나올 수 있을까? 아니,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네.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수사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컨대 지금 야당에서 김병민 비대위원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혹시 정보가 샜다면 정부 내에서 누가 이 정보를 흘렸는지 뭐 이런 수사의 어떤 핵심 자, 이런 것에는 지금 접근을 못했고 차명으로 뭐 추기 한 건이 더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진척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냥 단순히 국민들을 기분 나쁘게 했을 정도의 이 LH 압수수색을 요란하게 공개적으로 하려 했던 의도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냥 국민들이 기분 나쁘니까 그 기분 나쁜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압수수색을 한 모양인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황당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큰 불안감, 저런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저부터도 의심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의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의혹입니다. 전해철 측근 투기 의혹 앞뒤가 안 맞는다. 동아일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전 보좌관 부인 A씨가 경기 안산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죠. 사구서 26일 뒤에 해당 땅이 3차 신규 택지주거에 포함이 됐으니 잭팟,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땅 사고 26일 만에, 한 달 만에 저 신규 택지주거 포함이 됐으니까요. A씨 측 입장도 인근에 사업장을 갖고 있어서 야적장 용도로 땅을 산 거다. 그 투기가 아니라 야적장으로 쓰려고 땅 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상세하게 취재해봤는데 과연 야적장으로 땅 산 게 맞느냐? 2019년 4월 토지 살 때 당시에 감자와 상추 등을 직접 농사짓겠다라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 인근 주민들 항상 농사짓던 땅인데요? 야적장으로 쓴 적이 없는데요? 라는 진술까지 자, 오늘 동아일보 기자들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보좌관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직 보좌관. 땅 사고 5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개발 행위가 제한돼서 창고를 못 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었다. 자, 그러면 경기 안산시 관계자는요, 그린벨트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거나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 농지 전용 허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 전 보좌관의 해명이 사실을 하더라도 농지법을 위반한 거다. 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 해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게 동아일보 기자들의 취재예요. 야적장으로 쓰겠다고 땅 샀다라고 밝혔는데 당초 신고된 거는 농사 짓겠다.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에 뭔가 야적돼 있는 걸 보지 못했다. 농사만 지었다. 이게 맞다 하더라도 농지법 위반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실제 말 그대로. 농사는 지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농사를 짓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야적장을 쓰겠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안 하고 답변을 한 거죠. 보면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그나마도 묶여 있기 때문에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그것도 적극적인 농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로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를 다른 뭐 야적지로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실제로 그런 적도 없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실제로 뭐 농사를 지어도 뭐 법으로도 위반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적으로 만약 저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저 땅을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샀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남아있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산 것도 아니고 부인을 통해서 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우심을 말하자면 읽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재명 기자, 지금 전해철 장관의 전직 보좌관의 해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게 김용주 의원의 견해였잖아요. 그러면 요건, 그러면 왜 그 땅을 진짜 샀는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면 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땅 사고 한 달 만에 발표가 될 수 있었는지, 혹여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고서 한 건 아닌지를 조사하고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건 누가 합니까? 특수본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겠죠. 앞으로 해야 합니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간단히 의혹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 안산 장상지구에 지정되기 한 달 전쯤에 한 달도 안 됐죠. 아직 땅을 샀는데 거기 사업상 필요한 야적장으로 쓰려고 샀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명을 해왔던 건데 알고 봤더니 부인이 농업기획서를 냈다. 근데 그게 농지였기 때문에 농업기획서를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농업기획서를 못 내면 농지를 살 수 없는 거죠. 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야적장으로 전환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건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야적장으로 용도 전환이 불가한 지역인 거죠. 불가한 줄 모르고 샀을 리는 없겠죠. 만약에 야적장을 쓰려고 했으면 당연히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 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바꿀 수 없는 땅을 사놓고 야적장을 쓰려고 했다. 이 해명 자체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런 거고 처음에 전해철 장관은 보좌관 문제에 있어서 투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야적장을 쓰려고 샀지만 야적장으로 용도 변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땅이었다라면 투기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땅 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뭐 수사본부에서 철저히 밝혀서 만약 맞다 그러면 이것이 더 중요한 건 이제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직무를 이용해서 어떤 자료를 빼서 이것을 공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활용한 건지, 공적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국면 자체가. 그래서 그 점을 밝혀내야겠죠. 지금 수사본에서 전해철 장관 측 뭐 수사한다는 얘기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 자료 자체가 안산시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료를 보내면서 이제 확인된 거기 때문에 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문제도 나왔고 송철호 울산시장 부인 문제도 나왔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오랜만에 이 국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바닥에, 지역에 잘못된 관행. 그걸 고치려면 재집권에서 안정적이 가야 한다. 기승전 재집권인데 자, 이걸 이제 좀 객관적으로 정혁진 변호사가 좀 볼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해가 맞습니까? 저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야, 이해찬 대표가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위가 맑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이야기대로 하면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뭐 LH 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정되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바닥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잘못해서 문제인 것이고 위는 지금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밖에는 제가 해석이 안 되는데 과연 저런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될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없고 이런 식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아 비판하고 그러면서 고개를 팍 숙이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옛날에는 임금도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석고 대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금 놀랐다 이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요즘 부쩍 윤석열 전 총장의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 그랬던 적이 있었겠느냐마는 요즘 부쩍 다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촛불 시민께서 세운 나라에서 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그 권력 권한을 휘둘렀던 검찰 그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의 발전에 대한 저 나름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두 가지 팩트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한 주장. 두 번째, 윤 전 총장의 어떤 이런 대권 가도는 야당과 언론이 윤석열을 키운 것이다라는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인데, 김병임, 일단 윤석열을 누가 키운 겁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키운 건 누가 뭐래도 파라리 추미애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윤 총장 대권주자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지시를 잘라먹고 정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될 법한 발언들을 쏟아낸 바가 있었죠. 그리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결국은 징계하기로 결정했던 많은 일들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국민의 관심사를 받도록 만들었던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왜 추 장관께서는 전 장관께서는 왜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야당과 우리 언론이 또 키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본인이 키웠다라고 안 하십니까? 왜? 원천 소스는 추미애 장관인데 원천 소스를 제공해 주니까 언론이랑 야당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 언론도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와 공적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 임기를 무시한 채 찍어내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시한 채 찍어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김병민 비대위원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고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뛰어가야 되는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등락이 있고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순간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에는 항상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만약에 아직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정치를 하려고 대권에 출마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은 거기 아주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추미애 장관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은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을까요? 추미애 전 장관, 시대가 요구할 때 제가 쓸모 있다면 나설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선다고 되겠는가? 이게 안 나간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시대가 요구하고 쓸모 있다면 나갈 수 있다 라는 여지로도 해석이 되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 여권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항마로 추미애 전 장관을 키울 생각이 있을까요?
A민주당 관계자, 한겨레 신문 보도. 추윤 갈등에 대한 중도층 거부감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윤 전 총장 등장으로 야권 지지층 중도층이 결집했는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왜 자꾸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러시나 부담된다. 역시 한겨레 신문. B 민주당 관계자. 본인 생각 스케줄보다 일찍 장관직에 물러나며 대선 정치 구도에서 내가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라 한겨레 신문 얘기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여권에 또 책임 있는 중진이시니까 추 전 장관의 어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대항마에 대한 한겨레 신문이 취재한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자기가 아무 때나 출마하면서 시대를 팔아먹죠. 그렇습니까? 예, 시대가 요구한다. 국민이 나보고 나오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다 스테레오타입화된 모든 정치인이 하는 나는 나가고 싶다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뭐 친문의 극렬한 지지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호소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추미애 장관은 지금 고민정 의원 때문에 지역구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더 쓸 곳이 없거든요. 네. 더 불안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의 존재감이 잊혀질까 이렇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해석은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의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앞서 LH 건과 관련돼서 한 말씀 하셨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했네요.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발광체가 돼야 되거든요. 네. 반사체가 돼가지고는 그걸 못 끌어갑니다. 발광체가 있을 때만 반사체는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커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반사체다. 스스로 커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해찬 전 대표의 이 반사체, 발광체 이 비유는 사실 이재명 기자가 도직구쇼 특히 나방에서 먼저 사실은 좀 많이 해왔잖아요. 자,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의 생각은 윤석열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저도 반사체 쪽에 가깝다고 보는데 굉장히 강력한 반사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야권이 아무래도 대선 주자가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도 이제 어떤 주변 여건도 중요하지만 윤 전 총장이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 브랜드라는 것이 뭐 헌법 정신, 법치주의,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윤 전 총장에게 투영돼 있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그런 이미지 자체가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H 사태 이런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윤 전 총장의 어떤 효과도, 윤 전 총장의 현상도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 지지율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전 조금 전에 추미애 전 장관 얘기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파라리 추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권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윤 전 총장을 현 정권의 대척점에 세워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키워준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 얘기했던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브랜드라고 지금 할 수 있는 헌법 정신,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저는 그 점에서 결국 그것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리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게 되고 그것을 대통령까지도 지적하게 되고 법원에서 징계 과정을 두고 헌법 정신을 물각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준 게 추 전 장관이다. 단순히 대책점을 세운 정도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정치적인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점에서 8알이 아니라 18이다. 그러니까 꼭 몇 퍼센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윤 전 총장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결국은 그럼 추 전 장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광체냐 반사체냐. 그러니까 발광체가 되려면 사실은 자신의 화두, 자신의 어젠다, 자신의 세력을 좀 더 윤 전 총장이 보여줘야죠.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갖고 있는 지금의 그 정치적 브랜드가 굉장히 강력하다. 현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나의 정의, 나의 공정, 나의 법치주의 이런 거다라고 좀 더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할 텐데 그에 앞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반사체로 정치적 어떤 위상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몇 통합 보시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자 10% 이상만 되는 후보만 좀 저희가 좀 야멸차지만 끊었습니다. 한 자리는 안 보겠다는 거죠. 자, 이재명 25, 윤석열 23,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윤석열이 여전히 양강구도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10%에 머물렀다. 라는 결과이고요. 자,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STI 자체조사 국민의힘이 36.8, 민주당이 30.7, 정의당 4.4, 국민의당 5.9, 열린민주당 2.9다. 자,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윤석열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했을 시의 지지정당 STI가 상상력을 마구마구 발휘했어요. 윤석열 신당이 나왔을 때는 28.0, 민주당 21.8, 국민의힘 18.3, 정의당 4.7, 국민의당 7.0, 열린민주당 5.2. 굉장히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실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갑자기 뉴스가 팍 튀죠? 북한이 하니까 다 연결이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북한이 언급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 최근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띄우기에 극성이다. 그러니까 추 전 장관과 북한의 어떤 주장이 같죠? 야당과 언론이 윤석열을 만들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전에 이재명 기자는 추 전 장관이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보수 언론들이 여론을 오도하며 윤비어천과 탈행에 열올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또 국내 문제에 굉장히 좀 간섭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것도 객관적으로 또 정혁진 변호사에게 북한의 주장, 국내 보수 언론이 윤비어천과 탈행을 했다. 그게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과 이재명 부장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이다. 반사체라고 하면 발광체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발광체는 추미애 장관이구나.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까지도 윤석열의 존재감을 높여준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존재감을 지금 거의 대선 후보 양강급으로 올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뭐 윤비어천관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북한의 카운터파트로서 윤석열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윤 총장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기분은 안 나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편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혹시 재수자에게 불법 진술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조남관 총장 대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조남관의 묘수, 동아일보 보도, 박 장관, 한명숙 사건 다시 심의, 조남관 권한대항, 장관 지휘를 수용하되 고검장도 들어와. 대검 부장검사만으로는 공정성 힘들다. 그러자 박 장관, 고검장 참석 오케이. 핵심은 한동수, 이문정 의견 들어.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에게 우회적으로 불복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카메라에 차량 몇 대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안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뭐 어떻게 왜 묘수예요? 검사장 들어와, 고검장 들어와 이게?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재심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뭐 딱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검 부장 인사를 대부분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 전 장관 가깝다, 친년 성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언론의 분석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조남관 차장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고검장까지 회의에 참석시켰다. 사실 내부 규정상 가능한 겁니다.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도 참석시킬 수 있다는 게 고검장, 지검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는 게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고검장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 국면에 있을 때 그것도 초유였지만 고검장 6명이 초유의 성명을 냅니다. 그러면서 당시 징계를 두고 특정 사건 수사, 다시 얘기해서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아서 총장을 직책에서 박탈하는 거 아니, 총장 직책을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절제력과 신중함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직격탄을 알렸죠. 그러다 보니까 고검장들을 이번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시킨 이유 자체가 결국은 부장회의가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으로 박범계 장관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고검장들 참석시킴으로써 균형점을 잡으려는 게 지금 조남관 차장의 묘수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됐고 오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오늘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이제 고검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합부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마포구청이 결국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 부과를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는 이거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서울시는 위반이라는데 마포구청은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걸까요? 두 번째, 브래드 피트가 가정폭력했다라고 안젤리나 졸리가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이 신문 기사를 저희들은 주목했습니다. 중앙일보 8면 작년에 5월의 신부 21% 줄었다. 코로나 때문에 혼사길이 막혔다라는 기사가 가슴 아팠습니다. 다양한 신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굳이 5월의 신부라는 것을 꼽은 이유는 5월이 결혼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코로나 때문인데 자, 김어준 씨가 5인 금지를 했다, 위반을 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고 서울시가 위반 맞다라는 유권 해석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마포구청이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사진이 알려졌죠. 김어준 씨, TBS 제작진 7명 마포구 커피숍에서 이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에 됐고 지난달 3일 서울시가 아니 이게 왜냐면 왜 서울시 입장이 나왔냐면 마포구청에서 우리 판단 못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판단해달라 라고 보냈어요.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대상 맞다라고 의견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이 논란이 제기된 지 벌써 58일인데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어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마포구 방송 제작을 위한 활동으로 예외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니 뭐 커피숍에서 촬영했어요? 커피숍에서 생방송했어요? 회의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꼭 필요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상위 기관으로 볼 수 있는 지자체인 서울특별시는 이거 과태료 내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그 하위의 기초단체인 마포구청은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요 장면.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마포구청의 판단, 이 서울시와도 정작 다른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뭐 공정하다라고 보십니까? 그 서울시가 굳이 그렇게 이제 그 위반이라는 말하자면 명시를 했다면 그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청이?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일부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해요. 이제 뭐 어떤 시점에서 어떤 타이밍에 보느냐에 따라서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죠.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건 부과 대상 맞다고 판단했다라면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저렇게 서울시와 다른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배경이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느낄 때는 아마 국회의원과 구의원들이 사실은 마포구 공무원들은 그냥 부과할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을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야, 요건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상상입니다. 예, 위험스러운 상상입니다. 합니다만
굳이 구가 원래는 부에는 구청장이 있습니다만 부구청장이 다 시에서 파견한 부구청장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굳이 시하고 각을 세울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구가. 그렇죠. 예, 이런 일에 대해서. 통상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님이 서울시에 또 정무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뭐 크게 이 사람 큰 재산에 어떤 손실을 입히는 게 아니고 과태료가 한 10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라면 사실은 대체로 보면 그 시의 결정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마포구가 예외 조항을 들어서 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의 입장이 좀 더 명쾌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과태료 10만 원, 뭐 장경태, 이준석, 여야 두 분도 과태료 내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자, 야당에서는 이 문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고 있잖아요. 왜 마포구는 네. 김어준 씨에게 10만 원을 물리지 않을까? 잘 납득이 안 가죠. 그 변명의 해명을 보면은 방송 제작 위한 활동으로 예외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한때 한 영화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 중에 비겁한 변명입니다라고 하는 대사가 저는 문득 떠오릅니다. 야당 의견? 예, 그 사실은 TBS 방송국이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 저도 방송 때문에 TBS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 안에서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장면은 커피숍, 저도 저기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굳이 저게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 아니더라도 방송 제작을 위한 활동으로 TBS 안에 커피도 마시면서 딱 저 정도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굳이 저 커피숍에서도 과거에 있는데 김어준 씨가 자주 오는 커피숍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면서 본 적도 있었던 기억들이 이제 문득 떠오르는데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방송을 위한 논의는 했겠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해당되는 변명, 해명들을 가지지 않은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두가 저마다 해명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방역 지침을 믿고 따르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왜 마포구청이 구태여 저처럼 오해를 낳을 법한 행동들을 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예,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말씀.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테이블 쪼개기로 식사를 한 장면도 채널A가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한 식당 내부 모습, 그냥 보면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모습. 그런데 한 여성이 박수를 칩니다. 갑자기 외치죠? 옆 테이블 사람들도 같이 갑자기 박수를 칩니다. 뭐죠? 그리고는 하나둘씩 일어납니다. 이건 뭐예요? 옆 테이블도 같이 자리를 듭니다. 바로 공무원들이 테이블 쪽에 앉은 겁니다. 공무원들은 뒤풀이 자리였다고 하는데 사적 모임에 해당하죠. 시흥시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공기관이니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눠서 이렇게 5분인데 결제를 가지고 직원이 한꺼번에 했거든요. 자, 조금 나눠서 앉은 부분이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이번엔 두 번째 악플, 브래드 피트의 가정폭력 주장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을 했는데 지금 양육권 분쟁 중이다. 미국의 연예매체 더 블라스트,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의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본인의 진술과 세 자녀들의 증언이 담긴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건데요. 이혼 당시 밝힌 결정적 사유는 전용기 내에서 장남 매덕스를 폭행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자, 연세대를 좀 휴학했다. 매덕스가.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남 선녀죠. 세계적인 선남 선녀고 두 사람이 아주 생긴 것처럼 잘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런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더 심할 텐데 가정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특성상 그 내부적인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자녀들이 뭐 엄마가 이랬다, 아빠가 이랬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이거는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굉장히 판사들이 신중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